어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72년을 살아오며 이토록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ATM 앞에 선 채로 나는 통장을 멍하니 바라봤죠. 잔액 0원. 어제까지만 해도 2억 347만 원이 찍혀 있던 그 자리에 당신도 가족에게 상처받은 적 있나요?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는 기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가족에게 이용당한 한 여성이 존엄을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골목 30년 동안 운영해온 정인의 분식 앞에서 나는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셔야죠, 어머니. 며느리 채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주일 전 아들 민수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도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효자였죠, 겉으로는.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전화도 자주 했어요. 며느리도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하며 웃던 그 얼굴.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창구 직원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동정과 불안이 뒤섞인. 고객님, 어제 오후 3시 27분에 전액 이체 처리되셨는데요. 네, 내가 언제? 명의자분 본인 공인인증서로 이체됐습니다. 받는 분은 아드님 명의 계좌로 되어 있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내 아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통장에서 돈 이체한 거 너냐?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맡긴 거예요. 급한 일 있어서. 곧 설명드릴게요. 잠깐? 2억이? 허락도 없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은행 직원이 황급히 물 한 컵을 건넸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떡볶이를 끓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묵을 삶고 튀김을 부치고 김밥을 말았죠. 손님 하나 없는 날엔 골목 끝에 서서 호객도 했습니다. 학생, 떡볶이 한 접시 어때요? 아저씨, 오늘 튀김 바삭해요. 손님들은 웃으며 들어왔고 나는 그 웃음 하나에 기운을 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였습니다. 28살 청년이었던 민수, 25살 대학생이었던 딸 지은.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죠.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크면 돼. 그게 내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나와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결혼도 했고요. 며느리 체리는 교사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집안. 나는 흐뭇했어요. 이제 다 컸구나. 엄마 할 일 다 했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죠. 다시 눌렀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민수 있어? 회사 야근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그 옆에서 웃는 아들의 목소리. 민수야. 나는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막아섰지만 나는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이 휙 돌아봤어요. 맥주 캔을 손에 든 채, 엄마, 너 내 돈 왜 가져갔어? 침묵.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민수 오빠가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았거든요. 친구 중에 부동산 하는 애가 있는데 강남에 재개발 들어가는 땅이. 투자?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 그게 투자할 돈이야?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그렇게 가볍게 쓸 돈이야? 엄마, 진짜 곧 돌려드릴게. 3개월만 기다려줘. 3개월? 너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그걸 빼갔어?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안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휴대폰 비번 알잖아. 그냥 급해서. 그냥?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죠. 그때 며느리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그 돈도 나중엔 우리 거잖아요. 부모 자식끼리 이렇게 따지면 좀 속 좁아 보이죠. 순간 귓속이 멍해졌습니다. 어차피 민수 거. 속 좁아? 나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녀는 태연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죠. 그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 오해 마. 채린이가 말을 좀 그렇게 했지. 우린 진심으로. 됐어. 나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잠깐만. 아들이 따라 나왔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분식집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불 꺼진 가게 안. 달랑 형광등 하나만 켜진 채 손에 든 건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1995년에 만든 통장. 첫 페이지엔 5만 원이 찍혀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만 원 입금. 남편 장례식 끝나고 처음 번 돈. 50만 원 입금. 민수 대학 등록금 내고 남은 돈. 100만 원 입금. 지은이 결혼식 끝나고 모은 돈. 매달 조금씩 쌓였습니다. 어떤 달은 3만 원밖에 못 넣었어요. 어떤 달은 50만 원을 넣었죠. 그렇게 30년. 2억 347만 원. 그게 내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라서 참아왔지. 나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선 넘은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죠. 이번엔 문자. 엄마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착한 엄마, 희생하는 엄마로만 살지 않겠다고. 아들 녀석이 왜 내 허락도 없이? 그 질문은 며칠 뒤 더 끔찍한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내게 숨긴 건 돈만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잠깐만 맡긴 거야. 나중에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죠. 나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입금 문자가 왔을까? 혹시 사과 문자라도 있을까? 없었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뵙고 싶대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갔어요. 아들을 만나야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저녁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선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죠. 마치 지난 일주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를 따르는 중이었죠. 엄마 왔어?
응. 앉아. 배고프지? 아들은 태연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불편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저 평소처럼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졌어요. 며느리가 상추를 내왔고 쌈장을 놓았죠. 아들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 일 미안해. 근데 진짜 좋은 기회거든. 친구가 확실하다고 했어. 6개월만 있으면 2배로 불어나. 2배? 응. 강남 재개발 지역이라니까. 거기 땅값 완전 뛸 거야. 나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민수야, 나 그거 돌려받고 싶어. 엄마, 지금 빼면 손해야. 계약금 다 넣었단 말이야. 그래도 돌려받고 싶어. 그게 내 노후 자금이야.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실 건데 뭐. 모신다고? 네. 당연하죠.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나중에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돼요. 나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럼 지금 당장 모실 거야? 아, 지금은 좀 집이 좁아서요. 내년쯤 이사 가면 그때 모시려고요. 내년? 네. 그때쯤이면 투자금도 회수되고 저희 형편도 나아질 거예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 그럼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 아들이 고기를 한 점 집어 내 앞에 놓았어요. 엄마, 걱정 마. 생활비는 매달 드릴게. 50만 원씩? 50만 원? 응. 그 정도면 충분하지? 충분하다고? 집세 40만 원에 공과금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죠? 민수야, 2억이 내 돈이야.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알아. 근데 엄마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 그 말. 며느리가 지난번에 했던 바로 그 말. 나는 식탁을 밀고 일어났습니다. 됐어. 엄마, 어디가? 나 먼저 갈게. 아니, 고기도 안 먹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나는 뒤돌아봤습니다.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돈 빼간 게 날 위해서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어. 나는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죠. 30년. 30년을 키운 자식이 내 돈을 어차피 우리 거라고 말하는구나. 다음 날 나는 분식집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30년 동안 명절 빼고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었거든요. 가게 앞에 단골 손님 몇 명이 왔다 갔어요. 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였지만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사장님, 어디 편찮으신가? 요즘 안 보이시더니. 나는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엄마 손잡은 아이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만 빼고.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오빠한테 들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 목소리 이상한데? 진짜 괜찮아?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딸에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오빠 말 듣지 마. 내가 가서 혼낼게. 됐어. 신경 쓰지 마. 엄마. 지은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너나 잘 지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착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도 제 살기 바빴죠.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나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물건들이 담긴 상자. 안에는 결혼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남편이 쓰던 시계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젊고 건강했죠. 여보,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은 욕심, 이제는 똑똑히 보겠다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분식집 건물 주인. 사장님,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매달 자동이체로 넣었잖아요. 그게 이번 달엔 잔액 부족으로 취소됐다고 나오네요. 잔액 부족? 나는 급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분식집 운영비로 쓰던 통장이었어요. 거기도 0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집주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정은 알겠는데 이번 주 안으로 입금 안 되면 계약 해지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간 후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운영비 통장까지? 아들이 그것까지 빼간 걸까? 나는 다시 은행에 달려갔어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해 줬습니다. 고객님, 여기도 3일 전에 전액 이체되셨네요. 같은 계좌로요. 민수 계좌. 또 나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민수야, 너 운영비 통장도 빼간 거야? 엄마,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가게 돌리는 돈이잖아. 엄마, 미안해. 근데 투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 투자금? 2억도 모자라. 엄마, 기회가 더 생겼어. 지금 놓치면 안 돼.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얘졌어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곧 다 돌려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려? 나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 가게 문 닫아야 할 판이야. 엄마, 가게는 어차피 정리하려던 거잖아. 이참에 푹 쉬어. 뭐? 엄마 나이에 뭐하러 장사해. 그냥 편히 쉬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게는 어차피 정리하려던 거 편히 쉬라고. 내 의지로 문 닫는 거랑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건 다르잖아요. 그날 밤 나는 분식집 문을 닫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30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기름때 묻은 벽, 손때 묻은 냉장고. 모든 게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 끝이구나. 골목을 나서는데 이웃가게 사장님이 나를 불렀어요. 사장님, 장사 정리하신대요? 네. 갑자기 웬일이세요? 장사 잘 되는데. 그냥 좀 쉬려고요. 쉬시긴 뭘 쉬어요. 들었어요. 아드님이 어머니 돈 다 쓰셨다면서요? 순간 귀가 따가웠습니다. 네. 요새 동네에서 다 그 얘기하던데. 아드님이 어머니 재산 다 빼돌렸다고.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소문이 났구나. 내 창피가, 내 수치가 동네방네 알려진 거구나. 에이, 요즘 자식들 다 그렇죠 뭐. 사장님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웃은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동정? 내가 평생 가장 싫어하던 시선.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가족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나 자신을 믿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절대 알아선 안 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내게 숨긴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생일날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12월 3일. 내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혹시 축하 문자가 왔을까? 없었습니다. 한 통도.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22분. 아직 이르니까.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연락하겠지. 딸도 아이들 등원시키고 연락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없었어요. 오전 11시. 여전히 없었죠. 오후 1시가 됐습니다. 나는 참다 못해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 오늘 생일이야.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죠. 오후 3시,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아, 깜빡했네. 생일 축하해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깜빡했네라는 세 글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엄마 생일인데 통화 가능해? 답장은 저녁 6시에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정신없었어. 생일 축하해.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어요. 작은 냄비에 작은 가스레인지에서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 몇 점을 넣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년 소고기를 듬뿍 넣어줬는데 이제는 100g짜리 소포장이 전부였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핸드폰을 또 확인했어요. 혹시 전화가 올까?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케이크는 없었어요. 초도 없었죠. 그냥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짠맛이 났습니다. 국이 짠 게 아니라 눈물이 섞였거든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72번째 생일.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부탁? 또 부탁이었어요. 뭔데? 우리 집 리모델링 들어가거든.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엄마 다른 데서 지낼 수 있어? 다른데? 응. 지은이네 가든지 아니면 고시원 같은데 잠깐 계시든지.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 너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나가? 엄마 가끔 오시잖아. 리모델링 하는 동안 공사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날 거야. 그러니까 한 달만 다른 데 계셔. 민수야, 나갈 데가 어디 있어? 엄마 알아서 좀 해줘. 우리도 바쁘거든. 알아서? 나더러 알아서 하라고?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리모델링? 내 돈으로 하는 리모델링 아니야? 그런데 나보고 나가라고?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공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짐 정리해 주세요. 짐? 내가 무슨 짐이 있다고? 나는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체리나, 나 무슨 짐이 있어? 어머니 방에 있는 옷이랑 이불이요. 그거 좀 빼가주세요. 공사하면서 다 버려질 수도 있거든요. 내 방? 나는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언제 너희 집에 방이 있었어? 아, 작은 방이요. 어머니 오실 때 주무시는 방 있잖아요. 그래. 그 방? 겨우 3평짜리
창문도 작은 그 방. 내가 가끔 재워달라고 할 때 눈치 보며 자던 그 방. 그게 내 방이었구나. 어머니, 그럼 주말까지 빼가주세요. 공사 들어가면 우리도 정리할 시간 없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 주말 아들 집에 갔어요.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내 낡은 옷가지 몇 벌, 얇은 이불 한 채, 오래된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게 내 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짐을 쌌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다 정리하셨어요? 응. 그럼 저희 바쁘니까 먼저 가보세요. 나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 방 우리 서재로 꾸밀 거예요. 민수 오빠 책도 많고 제 교재도 쌓여 있거든요. 서재. 내 방이 서재가 되는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나는 찜질방에 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1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누웠어요. 주변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행객들, 일용직 노동자들, 집 없는 노숙인들. 그리고 나도 이제 그들과 다를 게 없구나.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손님,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그러시구나. 손님은 가족 없으세요? 아들 있어요. 그럼 아들네 가서 지내시지 왜 여기 오셨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으시구나. 요즘 자식들 다 그렇죠 뭐. 부모 모시는 집이 어디 있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옆에서 누군가 코를 골았죠.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30년을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다음 날 아침 찜질방을 나서는데 지나가던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분식집 근처 슈퍼 사장님이었어요. 어머, 사장님? 여기서 웬일이세요? 아, 그냥 사우나 좀 하고. 아침부터요? 설마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들었어요. 민수 씨가 어머니 재산 다 쓰셨다던데요? 또 그 이야기. 아드님 참 그러시네요. 어떻게 부모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동네에서 다 수군거려요. 사장님 불쌍하다고. 불쌍하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귀가 따가웠습니다. 동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할머니 자식한테 돈 다 빼앗긴 사람이래. 혼자 찜질방에서 잔대. 불쌍하게. 나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으로, 내 작은 집으로.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낡은 원룸. 10평도 안 되는 이 공간이 내 전부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72년을 살았는데 이게 끝이야?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안 돼.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어. 그 순간 결심했어요. 싸워야겠다고. 내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가족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절대 몰라야 했을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서류 봉투 안에서 내 이름이 빠져 있었다. 분명 내 돈인데. 아들 집 열쇠는 아직 내 손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수하는 걸 깜빡했는지 아니면 나한테 미안해서 그냥 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열쇠가 내 손에 있었죠. 12월 중순 목요일 오후 나는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식 집에 몰래 들어가다니. 하지만 나는 문을 열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아직 시작 안 한 모양이었어요. 거실은 그대로였죠.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하지? 민수 방으로 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넘겨봤죠. 카드 청구서, 보험 안내문, 아파트 관리비. 그때 두꺼운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토지 매매 계약서였어요. 경기도 어딘가의 땅. 금액은 3억. 3억? 내가 준 돈은 2억인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투자 수익 예상 계산서가 있었어요. 민수가 직접 작성한 것 같았죠. 초기 투자금 3억. 예상 수익 6억. 순이익 3억.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돈 2억 대출 1억 3억. 수익 나면 엄마 돈 먼저 갚고 나머지는 우리 집 구입 자금으로.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출까지 받았어? 그리고 수익 나면 내 돈 먼저 갚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내 허락을 받았어야지.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공동투자 계약서. 투자자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투자자 1 박민수, 투자자 2 김채린, 투자 금액 3억 원, 수익 배분 박민수 70%, 김채린 30%.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 이름이 없었어요. 2억을 낸 사람은 나인데 계약서 어디에도 내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며느리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투자금 출처 어머니 예금 2억 신용대출 1억. 어머니께는 나중에 원금만 돌려드리기로 함. 수익금은 우리 목. 나는 그 메모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원금만 돌려준다고? 수익은 자기들 몫이라고? 내 돈으로 투자해서 번 돈을?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아들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만약 투자 실패하면 어머니한테는 분할 상환. 월 50만 원씩 나눠서 드리면 될 듯.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니까 크게 문제 안 됨.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차피 상속받을 돈? 크게 문제 안 됨? 이게 내 아들이 쓴 글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내 마음이 얼어붙는 걸.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계약서, 메모, 계산서, 전부.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아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나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내가 30년 동안 키운 자식이 이런 짓을?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차피 상속받을 돈.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환하게 웃는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수, 대학교 졸업식 사진,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민수.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처음부터 이랬던 걸까? 나만 몰랐던 걸까? 다음 날 나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젊은 변호사가 나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이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 허락 없이 투자한 것, 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는 것.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사진 찍어 오신 거 있으세요? 네.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횡령? 네. 타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한 거니까요. 설령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한숨. 근데 변호사님. 네. 이게 꼭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그냥 아들이랑 대화로 해결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대화는 끝난 것 같은데요. 아드님이 어머님 말씀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법적 조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머님의 권리를 찾으려면 강하게 나가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미 대화는 끝났죠. 아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이용했죠. 이제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상담소를 나오며 나는 결심했어요. 소송을 하겠다고, 내 돈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존엄을 되찾겠다고. 집으로 가는 길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개운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넘겼죠. 1995년 1월 마이너스 떡볶이 매출 47만 원. 1995년 2월 마이너스 김밥 매출 52만 원. 한 달 한 달 한 푼 한 푼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수 학원비 마이너스 30만 원. 지은이 교과서 마이너스 5만 원. 남편 병원비 마이너스 80만 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어요. 2024년 10월 마이너스 최종 잔액 2억 347만 원. 40년의 기록. 40년의 땀과 눈물. 이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다시 찾을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존엄을 다시 찾을 거야.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들의 욕심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30년을 혼자 버텨온 여자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제 조용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은 건 돈이 아니라 인생이었다. 12월 20일, 나는 두 번째로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소송을 의뢰하기 위해서였어요. 같은 변호사가 나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결심하셨어요? 네,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시죠.
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아들 집에서 찍어온 계약서 사진들. 변호사가 하나씩 검토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뭐죠? 아드님과 대화한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요. 아드님이 직접 인정한 증거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자는 있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들을 보여줬죠. 엄마, 잠깐만 맡긴 거예요. 곧 돌려드릴게요. 투자금 회수되면 바로 드릴게.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녹음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음요? 네. 다음에 아드님 만나실 때 대화를 녹음하세요. 핸드폰 녹음 기능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내 아들과의 대화를 녹음해야 하다니.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어요. 엄마, 민수야, 우리 한번 만나자. 갑자기 왜?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내일 저녁 어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일 퇴근하고 갈게. 응. 엄마가 밥 해놓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연습 삼아 몇 번 눌러봤죠.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아들을 상대로 증거를 모으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어요. 엄마 왔어. 응, 들어와. 밥 차려놨어.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아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부른 거야? 그냥 오랜만에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나는 밥을 퍼주며 핸드폰을 슬쩍 식탁 옆에 놨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놨어요.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죠.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 내 돈으로 투자했잖아. 그거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어? 아들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그거 왜 또 그래? 곧 준다니까. 곧이 언제야? 벌써 2달 넘었어. 엄마, 투자가 그렇게 빨리 되는 줄 알아? 시간 좀 걸린다고. 얼마나 걸려? 한 6개월? 6개월? 처음엔 3개월이라더니. 아들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계속 이러지 마. 꼭 돌려줄 거니까. 민수야, 엄마 솔직히 물어볼게. 너 진짜 돌려줄 생각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계약서 봤어. 거기 엄마 이름 없더라.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거 어떻게 해? 너희 집 갔을 때 봤어. 서재에 있던 서류. 엄마가 왜 남의 서류를 마음대로 봐? 내 돈 쓴 거면 내 서류 아니야?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계속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라고? 그건 엄마 아직 안 죽었어. 근데 벌써 상속 타령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메모일 뿐이야. 깊은 뜻 없어? 깊은 뜻 없이 그런 말을 써?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그 돈 나한테 필요해. 우리 집도 사야 하고 애들 교육비도 들어가고 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돈만이 필요 없잖아. 귀를 의심했어요. 뭐?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봐. 엄마 혼자 2억을 뭐 했을 거야? 그냥 통장에 묵혀두기만 할 거잖아. 차라리 우리가 잘 쓰는 게 낫지 않아? 민수야. 그리고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거잖아. 미리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하는 말이야? 민수야,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엄마도 살아야 해. 엄마, 걱정 마. 우리가 모실 거니까. 생활비도 드릴 거고. 월 50만 원? 그게 적어? 적지. 집세만 40만 원인데.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엄마 집 좀 싼 데로 옮겨. 원룸도 20만 원짜리 있잖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엄마야말로 왜 이래? 자식한테 좀 도와주면 어때? 엄마가 나 키울 때 돈 얼마나 썼는데 그거 다 갚으라고? 뭐?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대학 보낼 때, 결혼할 때 엄마가 돈 얼마나 쓰신 줄 알아? 그거 생각하면 2억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야, 그게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투자야? 투자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엄마가 나한테 쓴 돈이잖아. 이제 내가 그거 쓸 차례인 거지. 나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나간다. 엄마, 왜 또 그래?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히 녹음됐어요. 변호사가 원하던 증거. 엄마, 아들이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야. 미리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쓴 돈 생각하면 2억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녹음 파일 확보했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3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음 주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소송 준비 계약. 그들은 아직 몰라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내가 내 집을 팔겠다고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025년 1월 3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내게 새해는 의미가 없었어요. 여전히 싸워야 했으니까.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송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제소하면 돼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요. 하지만 이 증거들이면 승소 확률 90% 이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내 집을 팔고 싶어요. 변호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집을요? 지금 사시는 집 말씀이세요? 아니요. 내가 소유한 다른 집이요. 사실 나한테는 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산 낡은 단독주택. 부산 외곽 동네에 있었어요. 10년 넘게 세를 놓고 있었죠. 월세로 매달 4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팔려고요? 네.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어요. 어디에요? 원룸 건물이요. 작은 거라도 하나 사서 월세 받으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그게 훨씬 안정적이죠.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야 아들이 더 이상 내 돈을 노리지 못하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 이 집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아, 이 집이요?
오래됐네요. 근데 위치가 좋아서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8천.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금매로 내놓으면 어때요? 금매요? 그럼 7천에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팔릴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사정이 있어서요. 사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흘 후 집이 팔렸습니다. 7천만 원에. 계약금 받는 날 나는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절대 아무도 모르게. 공인인증서도 핸드폰에만 저장하고 비밀번호도 완전히 새로 설정했죠. 그리고 부동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장님, 7천으로 살 수 있는 원룸 건물 있어요? 원룸 건물이요? 있긴 한데 외곽이에요.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사장이 몇 군데를 보여줬어요. 그 중에서 나는 하나를 골랐습니다. 6,500에 나온 작은 원룸 건물. 방 5개짜리였어요. 낡긴 했지만 위치는 괜찮았습니다. 대학교 근처였거든요. 이걸로 할게요. 사장님, 확실해요? 좀 오래됐는데. 괜찮아요. 리모델링 하면 되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을 갖게 됐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가는 중인데. 어머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어머니 집 팔렸다는데 진짜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벌써 알았구나. 응, 팔았어. 왜요? 왜 갑자기 집을 파세요? 내 집인데 팔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머니, 그 집 나중에 저희 주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민수 주겠다고. 그건 내가 죽고 난 뒤 얘기였어. 나 아직 안 죽었어. 어머니.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집 샀어. 이제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살 거야. 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한테는 뭘 남겨주실 거예요? 남겨줄 게 뭐가 있어? 너희가 내 돈 다 썼잖아. 어머니,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엄마, 문 열어.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거칠게 들어왔어요. 엄마, 진짜 집 판 거야? 그래. 왜 갑자기? 내 집인데 팔면 안 돼? 엄마, 그 집은 나중에 나 주기로 한 거잖아. 난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나 그 집으로 대출 받으려고 했다고. 뭐? 그 집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업 확장하려고 했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팔아버리면 어떡해?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당연하지. 어차피 나중엔 내 거잖아. 민수야, 너 정신 차려. 그건 내 집이야. 내 집 아니야. 엄마는 왜 이래? 자식 도와주기 싫어?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주긴 뭘 도와줘. 너 내 돈 2억 가져간 거 잊었어? 그건 투자야. 나중에 돌려줄 거라니까. 언제? 6개월 뒤? 1년 뒤? 너 진짜 돌려줄 거야?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녹음한 거 있어. 뭐? 지난번에 우리 밥 먹을 때 내가 한 말 다 녹음했어.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 엄마가 나한테 쓴 돈 생각하면 당연한 거, 그런 말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걸 변호사한테 넘겼어. 변호사? 응. 다음 주에 소송 들어가. 내 돈 돌려받을 거야. 순간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소송은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늦었어. 엄마, 30년 동안 너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힘들어도 참았고, 아파도 병원 안 갔어. 다 너희 잘 되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너는 뭐 했어? 내 노후 자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투자하고 계약서에 내 이름도 안 넣고 나를 이용했잖아. 엄마,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 이미 믿음은 깨졌어.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줄래? 아들이 울먹이며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응? 나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울면서 어머니,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너무 늦었어. 어머니, 소송하면 민수 오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나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건 내 걱정이지, 내 걱정이 아니야. 어머니, 그리고 체리나, 너도 똑같아. 내 돈을 어차피 민수 거라고 했잖아. 나보고 속 좁다고 했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2억이야, 2억.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돌려드릴게요. 꼭 돌려드릴게요. 언제? 6개월 안에. 못 믿어. 너희한테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변호사한테 다 맡겼어. 며느리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그날 밤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소송 진짜 하는 거야? 응.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용서해야 돼? 그건 아니지만 오빠도 잘못을 인정했잖아. 너무 늦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소송하면 우리 가족 다 망가져.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이미 망가졌어. 오빠가 망가뜨린 거야. 엄마. 그리고 지은아, 넌 오빠 편만 들지 말고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엄마, 그래도 오빠잖아. 엄마가 키운 자식이잖아.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큰 거야. 딸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 뜻대로 해. 근데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해.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찾아오게 될 차례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하지만 나는 단호할 겁니다. 더 이상 착한 엄마로 살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곧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법정에서 만난 아들, 그는 나를 피했다. 2025년 3월 15일 부산지방법원 민사 12부. 오늘은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어요. 묘한 해방감이었죠.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석 앞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나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피했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어요. 표정이 단호해 보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사건 번호 2025-1만 2345 손해배상 청구의 건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에게 2억 347만 원을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해당 금액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는 명백한 횡령이며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원금 반환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아들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아들입니다. 원고께서는 평소 피고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해당 금액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아들의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판사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피고, 직접 답변하십시오.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통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일방적으로 이체한 것이군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다시 서류를 넘겼어요. 원고 측에서 제출한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의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수야, 너 내 돈으로 투자했잖아. 그거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어?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봐. 엄마 혼자 2억을 뭐 했을 거야? 그냥 통장에 묵혀두기만 할 거잖아. 차라리 우리가 잘 쓰는 게 낫지 않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거잖아. 미리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은 거 아니야?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대학 보낼 때, 결혼할 때 엄마가 돈 얼마나 쓰신 줄 알아? 그거 생각하면 2억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녹음이 끝났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피고,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네,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럼 원고의 동의 없이 금액을 이체했고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 휴정하겠습니다. 양측은 조정을 시도해 보십시오. 휴정 시간. 복도에서 아들이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조정 좀 해줘. 이러면 나 진짜 끝이야. 그래서?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돈 돌려줄게. 분할로라도 꼭 갚을게. 못 믿어. 엄마,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수야, 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았어. 들킬까봐 무서워서 법적으로 분리해서 사과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그리고 너 녹음 파일 들었지? 내가 뭐라고 했는지. 엄마가 나한테 쓴 돈 생각하면 당연한 거. 그게 진심 아니야?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야,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빚이야? 나중에 갚아야 할 투자야? 아니야.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이 아니야.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아들이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정신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엄마, 나는 돌아섰습니다. 다시 들어가자. 판사님 기다리신다.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조정이 되었습니까? 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재판장님. 원고는 조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고 측은? 아들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저희는 조정을 원합니다. 분할 상환 조건으로. 원고가 거부했으니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변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모두 명확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계약서 사본. 피고의 횡령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판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47만 원을 즉시 반환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님, 아들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계속했어요. 판결은 즉시 확정됩니다. 불복 시 2주 이내에 항소하십시오. 재판장님, 제발.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이 끝났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안함? 아니었어요. 동정? 그것도 아니었죠. 그저 허무함이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 법원을 나서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러시겠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결말일까? 판결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원고 승소.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서.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나로 살아가렵니다. 2025년 5월 해운대 바닷가 앞에 작은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정인의 쉼표. 주인은 72세 할머니. 바로 나였죠. 판결 후 받은 돈으로 나는 이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5개, 의자 20개.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시작한 일이었으니까. 카페를 오픈한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커피를 내리고 빵을 데우고 테이블을 닦았죠. 손님이 올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산책 나온 노부부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새로 생겼네요? 네, 어제 오픈했어요. 어서 오세요. 커피 2잔 주세요. 네. 나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이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게는 큰 위로였어요. 며칠 후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 오는 할머니, 점심에 들르는 대학생들,
저녁에 오는 직장인들. 그들은 내 카페를 좋아해 줬어요. 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아요. 커피도 맛있고요. 사장님 미소가 제일 좋아요.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행복했던 이야기. 그들도 각자의 아픔이 있었어요. 이혼한 사람, 자식 잃은 사람, 사업 실패한 사람.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죠. 다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버텨요. 카페는 단순히 커피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6월 어느 날, 문이 열리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엄마, 보고 싶었어?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판결 후 석 달 동안 딸과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지은이도 오빠 편을 들었으니까. 엄마, 미안해. 내가 오빠 편만 들었어. 됐어. 아니야,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해. 회사도 그만뒀대. 그래. 응. 대출 갚느라 힘들어. 근데 엄마, 그래도 오빠가 반성하고 있어. 진심으로.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엄마는 오빠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알아, 엄마. 30년 동안 너희 위해 살았어. 이제 내 차례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카페 예쁘다. 엄마한테 잘 어울려. 그래. 응. 엄마 여기서 행복해 보여.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행복해. 정말로 행복했어요. 7월. 카페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왜 왔어?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죠. 들어와. 돼? 들어오라니까. 아들이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앉아. 아들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나는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마셔. 고마워, 엄마. 아들이 한 모금 마셨어요. 엄마 커피 맛 여전하네. 그래. 응. 어릴 때 엄마가 타준 믹스커피 맛이랑 비슷해. 나는 웃었습니다. 그땐 믹스커피밖에 없었지. 그래도 맛있었어. 엄마가 타줘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응.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알아. 엄마,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래. 엄마 인생을 내가 망쳤어. 30년 동안 모은 돈을, 엄마 노후를 내가 빼앗았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나쁜 놈이야. 인간도 아니야. 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응? 엄마는 너를 용서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벌써 용서했어. 법정 나오던 날. 엄마. 근데 민수야, 용서했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싶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이정희로. 알았어. 너도 너 인생 살아.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응. 그리고 민수야. 응? 다시는 부모 재산을 노리지 마. 내 힘으로 살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럴게.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연락해. 엄마가 밥은 사줄게. 고마워. 근데 돈은 안 줘.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기대 안 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간 후 나는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시원했죠. 72년. 긴 인생이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배신도 당했고 상처도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으니까. 내 삶을 되찾았으니까. 카페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아드님이 대출받아서 나머지 금액 입금했어요. 이제 완전히 청산됐습니다. 그래요? 네. 축하드려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억 347만 원.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 총 2억 6천만 원. 내 돈이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나.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8월. 카페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SNS에 소문이 났어요. 72세 할머니가 운영하는 따뜻한 카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장님. 마음이 치유되는 곳.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사장님, 사인 받아도 돼요? 나는 웃으며 사인을 해줬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마이너스 정의. 손님들은 그 사인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30즈음 돼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사장님, 저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앉으세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 남편한테 당하고 있어요. 제 월급을 다 가져가요. 허락도 없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헤어지세요. 네. 참지 마세요.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근데 애들도 있고. 아이들은 핑계예요. 당신이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져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거죠. 쉽지 않아요. 쉬울 리 없죠.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해요. 나는 그녀에게 변호사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전화해 보세요. 좋은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녀는 명함을 꼭 쥐고 나갔어요. 일주일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혼 결정했어요. 잘했어요. 무섭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9월. 카페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모두 왔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렸죠. 사장님, 축하해요.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도 쭉 해주세요. 나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 가족이 들어왔어요. 엄마, 축하해. 어머니, 축하드려요. 나는 놀랐습니다. 너희가 왜? 엄마 가게 1주년인데 당연히 와야지. 아들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엄마, 이거 받아줘. 미안한 마음 담아서. 나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며느리도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준비했어요. 앞치마예요. 카페에서 쓰세요. 고맙구나. 손주들도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가게 이뻐요. 우리 케이크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라. 나는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친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관계.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거였으니까. 밤이 깊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는 혼자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불을 껐어요.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했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물결, 평화로운 밤. 나 정말 잘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운 거 잘했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나는 이겼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72살 이정희 씨.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년은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새겨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